자, 이번 강좌에서는 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가처분. 이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전처분. 이 보전처분이란 것은 자, 권리자가 원고가 돼서 피고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권리, 원고의 권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피고의 재산이 없어졌어요. 숨겨놨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거래해서 미리 팔아먹었다든가 그래서 빼돌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고가 본안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은 방법은 소송은 이겼으나 현실적으로 자기 권리 만족을 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 피고의 재산을 잠정적으로라도 안전하게 딱 묶어놔야겠죠. 그래야 이 원고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미리 자기의 본안 소송을 통해서 원고의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피고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바로 보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전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압류에 관한 것은 이미 제가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업로드해 놓았죠. 그것을 참조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되는 권리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 즉 금전채권으로 그 성질이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일 때만 그 피고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거죠. 그 채무자의 재산이 동산이면 동산 가압류하는 거죠. 그 동산 중에 자동차면 자동차를 가압류할 수 있고, 선박이면 선박을 가압류할 수 있고, 또 건설기계, 옛날에는 중장비라고 그랬죠. 그런 중장비인 건설기계면 그 건설기계를 가압류할 수 있죠. 또 채무자의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할 수 있죠. 또 채무자가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 예금 채권 가압류를 통장 가압류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죠. 이런 등등의 가압류를 통해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본안 소송을 통해서 원고 승소 판결 이걸 받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죠. 미리 그렇게 가압류 조치를 취해서 안전한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권리자의 안전장치다. 잠정적으로, 그죠? 그러면 오늘 하는 이 가처분은 어떤 거냐? 지금 원고가 되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자의 이 권리 내용이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여야 합니다. 여기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즉 법적으로 이해 당사자로서 그 처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피고의 재산을 미리 보전,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이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없다. 안전하게 자기 권리에 만족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때 우리는 이 보전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신속성이 있다. 신속. 보통 한 1개월 안에 이런 내용이 결정나죠. 아주 급하면 1, 2주 안에도 이러한 결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 법원이.
또 이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보존 처분으로서 아주 기밀하게 이루어지죠.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밀행성이라고도 하죠. 기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아요. 피고가 될 채무자한테 이런 내용,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예컨대 부동산 같으면 등기를 하고 그 내용을 가압류 가처분 결정한 이후에 채무자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밀행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압류 가처분의 가짜는요, 전부 다 잠정적이다, 임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성질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의 이 보존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즉, 권리자의 권리를 바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안소송을 통해서 원고의 권리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승소 판결에 기해서 이 가압류 가처분된 이 내용의 피고인 채무자 재산을 집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권리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성격이 바로 보존 처분인 가압류 가처분. 구별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되는 사람일 거냐, 아니면 금전 이외의 권리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하는 방법이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금전 채권자이면 가압류, 채무자 재산을, 내가 금전 이외의 권리 혹은 법률 관계 이해가 당사자다, 이럴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가처분 이런 형태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존 처분으로. 자,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 가처분에는요, 이 가처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종류, 유형 내지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바로 가처분하는 내용을 결정할 수 있죠. 대상에 대한 가처분, 대상. 보통 물건이 많죠. 대상물.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건 주로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죠. 부동산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는데 이 매도인이 대금은 다 받았으면서 소유권 넘겨주지 않고 당의 목적물 인도해 주지 않는다, 이럴 때 이 매수인은 당의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든가 당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없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대상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정해놓기 위해서 가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거는 임시 지위의 이것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하면 그 회사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회사에 데미지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을 하게 되면 그 낭의 분쟁에 대해서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회사에 피해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 당사자가 이걸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또 저작권, 나의 저작권을 누군가 침해하고 있어요. 그 침해함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또 요즘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명인들이 예컨대 방송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방송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등등은 바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요소를 갖춰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적시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걸 보통 우리는 요건이라고 그래요. 가처분하기 위한 요건. 여기는 첫 번째가요. 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가 존재하겠죠. 보존을 위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보통 피보존 권리나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보통 이 법률 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권리, 그러니까 금전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는 여러 가지 있죠. 여기는 예컨대 소유권이나 차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할 행위에 대한 채무 권리가 있다, 채권이 있다. 또 물건을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건네줘야 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법률 관계가 존재하면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가처분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나중에는 나의 이 권리나 법률 관계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심하게 큰 지장이 초래된다. 그리고 나한테 너무나 큰 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꼭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증거를 첨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가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가처분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죠.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이 되면 처분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발생하죠. 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내용이 되면 점유 이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 효과나 효력은, 가처분 효력은 가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위에 대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표 그러한 직무집행을 못하는 당신한테 권한이 없다, 이걸 다툰다든가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하면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게 잠정적으로 그 지위에 스톱하라 이런 거죠.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만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이 제한이 등기부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거는 잠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그 당사자, 소유자 명의의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는요, 그 가처분 결정을 받은 권리자가 본안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이 가처분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금지 가처분되어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했기 때문에 이 처분된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고 누가 본안소송에 승소한 원고가 그렇게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여기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거래 행위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가처분 이것은요 어떨 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갖추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효력은 어떤 내용인가를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은 대금을 갑한테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건물 인도해주지 않는다 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당의 목적물 인도하라 할 수 있는 당의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금전 채권이 아니죠. 여기 매수인은 그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서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든가 이렇게 또는 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인도해 줘버리면 여기에 있는 매수인은 결국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해서 이 권리를 회수할 수 없죠. 회복할 수 없죠.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권리 이걸 침해당하게 되고 목적물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자신의 소유권 청구권의 권리나 목적물 인도 청구권의 권리를 보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이 상대방 매도인 갑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당에 이 매매 목적물, 건물은 처분하지 마라 라고 가처분 명령,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등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건물 갑군안에 합니다. 소유권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잠정적으로 처분을 받았으니까 가처분 등기를 갑군안에 한다 이 말이죠. 이래 나왔으면 설령 갑이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후에 을은 이 가처분에 기하여 가처분에서 보호되고 있는 자기의 권리를 근거로 해서 갑을 피고로 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겠죠. 당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다음에 건물 인도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제3자 이 사람은 소유권이 배제되겠죠. 왜? 가처분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람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분 못하게 해놨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을은 이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하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갑으로부터. 그래서 을은 자기의 이 권리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합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